안녕하세요. 이번에 메가스터디에서 한국사 과목을 담당하게 된 최영재입니다. 자, 일단 수험생 여러분들 시험을 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자, 이번 시험은 2019년 지방직 9급이었죠. 일단 한국사 과목에 대해서 간략한 총평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해설 강의를 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방직 9급 한국사 이번에 이제 쳤고 간단한 총평을 좀 하자면요. 난이도는 작년이 아니고 올해 4월에 쳤던 국가직 9급보다는 약 한두 문제 정도 난이도가 높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의 문제는 이전에 우리가 이제 기출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그대로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난이도는 뭐 상까지는 아니고 이제 중에 해당하는 문제랑 하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많이 섞여 있었다고 좀 보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는 중이고요. 약간 중상 부분에서 한두 문제 정도 있었다. 그렇게 좀 생각하면 됐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이제 합격권에 해당하는 점수는 아무래도 최소 85인데요. 85도 사실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85에서 90인데 아무래도 이제 수험생분들 특히 재시생 같은 경우는 아마 90 이상들이 많을 거라고 좀 이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한두 문제 빼고는 그렇게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90점 이상 정도를 맞아야지 좀 안정적이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영어 같은 경우가 조금 난이도가 이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어가 조금 낮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국사가 굉장히 높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난이도하고 이제 안정적 합격권 좀 점수를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일단은 A체경입니다. A체경. 그래서 A체경에 해당하는 문제에서 간략한 좀 해설을 좀 해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번을 먼저 보시면요. 자, A체경입니다. 1번은 선사시대와 우리 국가의 형성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치?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자, 민며느리제가 이제 언급이 됐으니까 옥저죠. 옥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중국의 역법인 을력 나왔고요. 그 다음에 12월에 개최하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나왔기 때문에 자, 당연히 부여에 해당하는 연들 사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정답은 당연히 연들 3번. 그죠? 3번. 그지? 사출도라는 구역이 있었다. 요게 이제 정답이 되겠죠. 1번 같은 경우 무천이라는 10월 달에 제천 행사는 동해고요. 그 다음에 오부족 연맹국가 중에 게르부가 존재했던 나라는 고구려였죠. 그 다음에 4번 철이만이 생산되어 낙랑과 외 수출했다. 요거는 사만 중에서 변환의 이야기죠. 그래서 자, 1번의 정답은 3번. 요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2번을 좀 보시면요. 요거 이제 삼국시대 때 정치사 문제예요. 자, 가 같은 사료나 다 같은 사료는 굉장히 기출 문제에 많이 나온 사료죠. 그죠?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백제 전성기 때 4세기 백제 근초고왕. 그죠? 근초고왕의 평양성 공격과 고구려 고국원왕의 염들 사망과 관련된 사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자, 4세기 말 5세기 초에 해당하는 4세기 말 5세기 초에 해당하는 고구려 광개토 대왕과 그죠?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신라 그죠? 신라 뇌물마리간을 지원해주는 그 사료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와 나가 아니죠. 가와 요 다 사이에 자, 여기 이제 여기에 들어갈 게 뭐냐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4세기 때 근초고왕의 공격으로 고구려 고국원왕이 사망했죠. 그래서 즉위했던 소수리망이 내정기획을 통해서 왕권을 다시 안정시키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정답은 소수리망의 업적인 1번이 되겠죠. 그치? 태약을 설립하고 율령을 반포했다. 맞죠? 자, 이번에 평양으로 도읍을 천도하고 한성을 함락한 거는 5세기 때 고구려 장수왕이니까 다 이후가 되겠고요. 3번 관구검 장군이 이끄는 위나라 군대의 침략을 받았던 거는 중국의 위초고의 삼국시대 때 존재했던 고구려 3세기 동천왕이죠. 그럼 3세기 동천왕이니까 가전이 되겠죠. 그 다음 왕이 직접 말갈명사를 거느리고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했다. 그로 인해 이제 수나라 침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요거는 이제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 걸쳐 있었던 고구려 영양왕이니까 요거 이제 다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요게 이제 되겠어요. 자, 이어서 3번 보시면
통일신라 때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있죠. 그치? 자, 이거는 뭐 단답형 문제입니다. 1번. 왕경은 당연히 신라 수도 금성, 경주가 되겠죠. 그래서 왕경에 서시전과 남시전이 설치됐다. 요거는 통일신라 때, 자, 신문왕의 아들이었던 효소왕 때, 자, 기존의 동시에도 서시, 남시라는 시장을 추가 설치하죠. 그거에 대한 감독 관청을 말하고요. 자, 그다음에 2번. 자, 2번이 좀 별표선지죠. 어아주, 조아주 등 고급 비단을 생산하여 당나라에 보냈다. 통일신라 또 염들 당나라랑 염들 교류를 하죠. 그죠? 그거에 대한 염들 내용입니다. 그 다음 3번. 촌락의 토지 결수, 인구수, 소와 말의 수 등을 파악했다. 요거는 이제 통일신라 755년에 경덕왕 때 작성된 문서로서 일본에서 발견된 민정문서에 대한 내용이니까 맞고요. 자, 요거는 이제 4번이죠. 4번. 자, 시비법과 이양법 등의 발달로 농민층에서 광작이 성행했다. 자, 이양법의 전국화로 인해 김매기 일손이 줄죠. 잡초 제거 일손이 줄면서 그 남는 일손으로 주변의 경작지를 넓히는 광작이 성행했던 거는 조선 후기 때 우리 경제사에서 배우시는 거죠. 그래서 간단했습니다.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요게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알겠죠? 난이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뭐 기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뭐 이전 기출에서 최소 10번 이상 나온 거기 때문에 자, 처음 당황스럽겠지만 풀다 보면 금방 이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이게 조금 난이도 중 정도라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서적을 편찬된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여기서 당연히 고려시대 때부터 먼저 찾아야겠죠. 자, 그게 바로 여러분들 디귿이죠. 디귿. 고려 13세기 1236년 대몽항쟁을 계기로 만들었던 현존 최고의 우리나라 의서가 향약 9급방이잖아요. 맞죠? 그럼 이건 고려니까 가장 먼저 가야 되죠. 그리고 이제 요걸 토대로 조선 태조 때 가면 자, 지방의 재생원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지방민들을 위한 진료소예요. 거기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게 향약 재생 집성방이죠. 자, 그걸 토대로 이제 세종이 만든 게 향약 집성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디귿 다음에 리을로 가야죠. 그치? 자, 이건 조선 15세기 때 세종 때 1433년에 만들었던 우리나라 의서. 그죠? 바로 향약 9급방을 토대로 만든 향약 집성방 의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곧바로 또 시작한 게 기역이죠. 자, 이것도 세종이죠. 요게 좀 있었던 거예요. 요거 두 개 이제 순서가 여러분들 핵심이었던 겁니다. 요거는 이제 뭡니까? 그죠? 의학 백과사전 아닙니까? 동양체대의 의학 백과사전. 어떤 병명을 써놓고 여기에 중국과 우리나라의 여러 의서에 대한 치료법들을 정리한 백과사전이잖아요. 맞지? 자, 그래서 향약 집성방을 편찬하고 그 이후에 이제 시작된 사업이 자, 의학 백과사전 사업인 의방유치예요. 됐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일단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선조 때부터 해서 광해군 때 완성된 우리나라 대표적인 의서가 뭡니까? 동의보감이죠. 17세기 광해군 때 완성이 됐죠. 자, 그래서 4번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고 자, 이전에 뭐 1번, 2번, 3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5번 가볼게요. 5번. 자, 5번 가시면 삼국시대 때 문화죠. 자, 옳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선덕여왕 때 첨성대를 세워 자, 천체 관측을 했다. 맞고요. 목탑 양식의 미륵사이 석탑이 건립됐다. 백제 무왕 때에 염들 건립된 거죠. 또 가야 출신의 우르게이의 가야금이 어차피 금강가야는 신라 버풍왕, 대가야는 신라 진흥왕 때 이제 흡수되죠. 그래서 가야 출신의 우르게이의 가야금이 신라에 당연히 전파가 됐겠죠. 가야라는 나라 자체가 신라에 흡수가 되잖아요. 자, 정답은 몇 번이죠? 4번입니다. 사신도가 그려진 강서대묘. 자, 이 고구려 무덤 양식은 크게 두 개입니다. 계단식 돌무지 무덤, 장군총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내부에 벽화가 발견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무덤 양식이 굴식 돌방 무덤. 그거는 이제 돌무지 무덤과 달리 내부에 벽화를 그릴 만한 장소가 확보가 되잖아요. 맞지? 그래서 도교 사상과 관련된 사신도가 그려진 강서대묘는 돌무지 무덤이 아니고 굴식 돌방 무덤이 되겠죠. 굴식 돌방 무덤. 맞죠? 그래서 5번에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이어서 6번 가봅니다. 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긴 국왕의 업적. 자, 일단 출처를 봐보세요. 고려사에서. 그럼 일단 이거는 고려시대 때 여러분들 문제가 되겠죠. 자, 우리 동방은 옛날부터 중국의 풍속을 흠모하여 문물과 예약이 모두 그 제도를 따랐으나 지역이 다르고 인성도 각기 다르므로 꼭 같게 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이제 우리 문화의 자주성을 보여주죠. 그 다음 특히 거라는 짐승과 같은 나라이므로 풍속이 같지 않고 말도 다르니 의관제도를 본받지 말아라. 바로 태조 왕건 때 우리 만부교 사건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잖아요. 거란의 화친 제안을 태조 왕건이 거절했던 사건이죠.
자, 바로 태조 왕건이 후대 왕들에게 내리었던 훈요 10조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맞죠? 태조 왕건. 자, 그러면 이 고려초는 호족 연합국이잖아요. 그럼 국가를 잘 이끌기 위해서는 호족들을 잘 통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호족들에 대한 회유 정책과 강경책을 실시했는데 그 중에 바로 여러분들 밑에 있는 3번이 3번 혼인 정책과 사성 정책을 통해 호족을 포섭하는 게 태조의 호족들에 대한 회유 정책 중에 하나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1번의 물가 조절을 위해 상평창을 설치한 거는 성종이죠. 기인과 사심관제에 함께 여기 딱 끊으셔야죠. 여기까지는 맞지만 과거제를 실시한 최초의 국왕은 고려 광종입니다. 그다음 그러니까 2번은 앞에 문구 맞다가 뒤에를 여러분들 장난쳐 놓은 거예요. 그다음 광군 30만을 조직하여 거란 침략에 대비했던 것은 3대왕 정종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7번. 요거는 뭐 딱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절대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기출에서 다 나왔던 거죠. 봅시다. 자, 기역과 리을에 들어갈 인물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신편제 종교 장총록은 자, 바로 문종의 넷째 아들이자 숙종의 동생이었던 고려 중기 때 대각국사 의천이 고려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송나라나 이런 거란 등의 여러 불교에 대한 경전들을 수집해가지고 약 10년간 걸쳐서 불교 이론들을 집대성한 속장경 또는 교장의 여러분들 목록서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 기억은 신편제 종교 장총록을 보고 의천을 떠올려야 되죠. 맞죠? 바로 교장 또는 속장경이라 부르는 대장경과 관련된 거잖아요. 맞죠? 자, 그다음 자, 원나라의 불교인 임재종을 들여와서 전파시켰다. 당시 고려 후기 때 불교계는 부패하고 타락했죠. 맞죠? 그걸 극복하고자 했던 공민왕과 우왕 때 활약했던 스님은 보우 스님이죠. 요거는 이제 경찰직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했고요. 그다음에 7급 시험에서도 굉장히 출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우리가 사실 9급 시험이지만 7급 시험도 여러분들 풀어보고 경찰 시험도 이렇게 풀어보고 합니다. 그죠? 이게 다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니은 같은 경우는 보우라는 거를 간단히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다음 자, 디귿. 전라도 강진의 백년사를 조직하여 법화 신앙을 내세웠다. 참회 신앙을 통해서 이 많은 대중들을 극락으로 인도하려 했던 정토왕생을 꿈꿨던 이 고려 무신집권기 때 스님은 누굽니까? 요새 스님이죠. 요새 스님. 자, 그다음에 리을. 모구자 수심결을 지어 마음을 닦고자 했다. 바로 이 써있는 경전은 자, 바로 보조국사 고려 무신집권기 때 보조국사 진울이 만들었던 선수행을 위한 일종의 지침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진울. 그래서 이제 이 7번의 정답은 결국 3번이 되겠죠. 3번. 됐죠? 그래서 7번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이전에 기출에서 많이 출제가 됐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다 고를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가봅니다. 8번. 자, 이 8번이 이제 두 번째 말씀드렸던 좀 난이도 있는 문제예요. 사료 때문입니다. 알겠죠? 자, 사료가 좀 생소한 사료가 나왔었죠. 자, 다음 정책을 추진한 국왕이죠. 옛적의 관가인 노비는 아이를 낳은 지 7일 후에 입역하였는데, 그러니까 입역했다는 것은 관청에 들어가서 일을 했다는 소리예요. 아이를 두고 입역하면 밑줄 어린아이에게 해로울 것이라 걱정하여 베일그간의 휴가를 더 주게 했다. 그죠? 그럼 일종의 뭡니까? 출산 휴가 같은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몸을 조리해야 되는데 7일 만에 다시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몸조리를 위해서 휴가를 더 챙겨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출산에 임박하여 일하다가 몸이 지치면 미처 집에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다. 만일 산기에 임하여 한 1개월간의 일을 면제해주면 어떻겠는가. 그만큼 지금 조선시대 이 국왕은 자, 노비도 우리나라의 백성이니 노비를 위해서 이제 뭔가 덕을 많이 베풀고자 하는 겁니다. 백성을 많이 걱정했던, 백성을 많이 생각했던 국왕. 조선시대 때 바로 세종이 대표적이죠. 세종. 맞죠? 자, 바로 세종 때 출산 휴가 정책이에요. 됐죠? 자, 그럼 정답은 여러분들 1번이죠. 자, 조선 초의 세종은 사형에 대해서는 엄격한 삼심제를 시행하자고 했고요. 또 조선 후기 때 18세기 영조도 여러분들 이 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사형에 대한 삼심제는 조선 초의 대표적 국왕이라면 세종이고요. 조선 후기 때 대표적 국왕이라면 영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좀 난이도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료를 잘 보고 공부한 걸 토대로 1번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됐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우리 조선 문화사에서 나오는 거죠. 고려시대 때 금속 활자가 제작됐죠. 근데 그게 조선으로 오면서 그 기술이 잘 연결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조선의 염들 3대 왕이었던 태종 이방원이 다시 이제 금속 활자를 제작하라고 명을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주자소를 설치하고 개미자라는 금속 활자를 만들었던 거죠. 자, 그다음 이건 태종이죠. 또 국방력 강화를 위해 자, 군대를 지방 단위로 분산시키고 지휘권 체계를 다 만들어 놓는 진관 체제. 요거는 이제 세조 때 만들었죠. 세조 때. 그다음에 자, 고려 후기 때 대표적 최고 기구였던 도평 의사사가 이제 의정부로 염들 공식적 명칭으로 바뀌는 거는 이대왕 정종 때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8번이 조금 이제 마찬가지로 난이도가 좀 있었지만 자, 1번 고르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9번 갑니다. 9번. 자,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이죠. 그는 중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 국왕에게 황룡사 구층탑을 세울 것을 건의했다. 자, 이때는 백제 마지막 왕이었던 7세기 의자왕이 신라 7세기 때 선덕유황을 맹렬히 공격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외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했죠. 이때 당나라에서 이제 불경 공부를 하고 왔던 이 자장이라는 승려가 선덕유황에게 우리 신라를 지키기 위한 이제 호국 정신의 이제 건축물을 세울 것을 건의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황룡사 구층 목탑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승려는 자장이죠, 자장. 그래서 2번이죠, 2번. 그죠? 선덕유황 때 대국통 또는 국통이라 하죠. 신라에서 가장 최고의 지위 승려에게 주는 관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율종을 개창했던 게 자장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단히 2번이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원강법사죠. 3번 같은 경우는 의상, 4번 같은 경우는 원효죠. 그죠? 그래서 자, 9번은 어렵지 않았고 이것도 기출문제 재탕이에요. 그죠? 굉장히 많이 나왔던 기출입니다. 그래서 쉬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과 관련 있는 사건. 자, 요게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거 완전 100% 수능형 문제고 도출해서 유추해서 풀어주시면 금방 답이 나와요. 자, 보시면 일단 보겠습니다. 자, 경성에는 서울이죠, 서울. 종묘사직 궁궐과 나머지 관청들이 또한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으며 사대부의 집감 인가들도 종로 이북은 모두 불탔고 이남만 다소 남은 것이 있으며 자, 백골이 수북히 쌓여서 비록 치우고자 해도 다 치울 수가 없다. 그리고 밑에 세 번째 줄이죠. 굶어 죽은 시체가 길에 가득하고 진제장에 나아가 얻어먹는 자가 수천 명이며 매일 죽는 자가 60에서 70명 이상이다. 굉장히 이 한양이 초토화된 거고 많은 백성들이 이제 어려움에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단은 뭐를 유추할 수 있겠어요? 전쟁의 여파죠. 전쟁의 여파.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딱 도출할 수 있는 게 병자호란 아니면 임진왜란 아니겠습니까? 맞죠? 일단 1번, 2번 둘 중에 하나가잖아요. 자, 그럼 봐보세요. 일단 병자호란 같은 경우는 조선국왕 인조 때 발생했죠. 청나라의 염들 기습이었죠. 그리고 보통 남한산성에서 이 병자호란을 겪지 않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임진왜란은 어느 왕이에요? 인조 이전에 선조죠, 선조. 선조 때 염들 일본군이 한양 일대를 점령하기도 했었고요. 1592년부터 98년까지 긴 전쟁이 바로 임난이에요. 병자호란보다는 임난이 훨씬 깁니다. 근데 이제 힌트를 딱 준 거예요. 출제자가 힌트. 밑에 출처가 염들 누구 나왔습니까? 성혼 나왔잖아요. 성혼. 율곡이와 같이 활약했던 염들 성리학자가 성혼이죠. 그러면 율곡이가 선조에게 10만 양병서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 아니면 이 하면 염들이 이왕이 떠올릅니다. 이황. 그러면 이왕이 한창 활동할 때가 명종이고 율곡이가 한창 활동할 때가 선조입니다. 그리고 이 율곡이와 우계 성혼의 학통을 계승한 게 바로 누구들입니까? 서인이잖아요. 서인.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어느 왕 때입니까? 선조 때니까 당연히 무슨 전쟁? 임진왜란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일종의 센스 같은 거는 문풀을 하면서 많이 습득이 되세요. 알겠죠? 그래서 뭐 초시생 같은 경우는 좀 그죠? 난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공무원 스타일이 딱딱 답 나오는 건데 수능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출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런 거는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초시생 같은 경우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 볼 수 있지만 재시생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자, 10번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사실. 자, 그다음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자, 요 사료는 기출에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됐던 사료입니다.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와 남은이 임금을 배웠고 자, 요동을 공격하기를 바로 명나라죠. 명나라.
그리하여 급하게 진도 진법을 익히게 했다. 바로 명나라 군대에 대비한 병법서입니다. 이보다 먼저 좌정승 조준이 휴가를 받아 집에 있을 때 그와 남은이 조준을 방문하여 요동을 공격하는 일은 지금 이미 결정되었으니 공은 다시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요동 정벌에 대한 명분을 두고 이 인물에게 이제 불만이 있던 인물이 이성기의 아들 중에 바로 이방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왕자회단을 일으켜서 바로 이 글을 바로 제거하게 되죠. 자, 그는 바로 조선 태조 때의 재상, 바로 정도전이 되겠죠. 정도전에 요동정벌 있었잖아요. 맞지? 그리고 이제 조금 센스 있으신 분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세 개는 같은 인물의 업적이고 하나만 또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렇게도 풀 수 있었죠. 자, 일단 3번 보세요. 자, 정도전은 태조 때 조선을 건국하고 그죠? 조선의 염들 기틀을 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양도성의 성문과 궁궐 등의 이름을 모두 지었어요. 알겠죠? 그 다음 4번. 또 조선 경국전이란 법전을 염들 편찬했죠. 그와 더불어 경제문감을 저술했고 자, 내가 세운 조선은 재상이 이끄는 나라가 돼야 된다라는 의식을 담은 재상 중심의 정치체제를 바로 주장했죠. 그 다음에 2번. 자, 맹자 동그라미 칩니다, 여러분들. 맹자. 자, 맹자의 역성혁명론을 조선건국에 적용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본 수업 때 말씀드리는데 맹자 같은 경우는 바로 왕도 정치를 강조한 여러분들 유학자입니다. 맞죠? 공자, 맹자 할 때 그 맹자죠. 그래서 왕도 정치, 왕은 덕으로서 나라를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유교에서 바라보는 이상 정치잖아요. 그러면 나라에서 그 왕이 왕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왕은 제대로 된 왕이 아니니까 뭐입니까? 쫓겨나야죠. 바뀌어야죠. 알겠죠? 그래서 거기 써 있는 역성혁명을 조선건국에 적용했다 이거예요. 조선의 국왕은 유교 사상에 따라 왕도 정치를 해야 되며 왕도를 못하는 왕은 쫓아내야 된다. 그런 의식을 담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2번은 유교의 근본 사상을 말하는 겁니다. 됐죠? 자, 반면 1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 1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망건당에서 고려 후기 원간섭기 충선왕 때 원나라 설치된 연구소잖아요. 망건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했다. 바로 조맹부의 가르침을 받았던 대표학자 이재현이죠. 이재현. 그러면 이것만 좀 너무 뒤에 앞에 동떨어져 있잖아요. 맞지? 그래서 1번이 간단하게 정답이었던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지금 11번까지 봤고요. 자, 바로 이제 우리가 12번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2번 봅시다. 12번. 자, 조약 가나사이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하고 있죠. 요거 이제 근현대사 때 우리 이제 개항기 때 내용입니다. 자, 1876년에 바로 일본과 조일수호 조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해서 개항을 했죠. 맞죠? 근데 이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부속 조약 2개를 체결했어요. 부속 조약. 그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1876년에 조일 수호 조규 부록 조약이고요. 맞죠? 두 번째는 조일 무역규칙이죠. 또는 제1차 조일 통상장정이라고 합니다. 제1차 조일 통상장정이요. 일명 이거 산무라고 부르는 거죠. 산무. 맞죠? 일본에 대해서 무역할 때는 무항세, 무관세, 곡식 수출입에 무제한 허용. 요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가가 뭡니까? 바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 중 하나였던 요 조일무역규칙 제1차 조일통상장정이 되겠죠. 맞죠? 맞죠? 자, 그러다가 1882년에 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있었어요. 조미수호 통상조약. 맞죠? 두 번째는 개화정책의 부작용이었던 이모군란이 있었습니다. 구식군인들이 반란을 터뜨렸지만 자, 이 일본 때문에 이 폭등하는 쌀값 때문에 가난해진 이 농민들의 염들 그런 폭동 또한 있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모군란 때 구식군인들이 난을 주도했지만 불만이 많은 농민들도 참여했었던 거예요. 쌀값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82년의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1883년에 일본과 재협상을 하여 바로 제2차 조일통상장정을 체결하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어떻게 바꿨습니까? 방공령이라고 하는 곡식의 유출을 금지하는 염들 조항을 제정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일본 물품에 관세를 붙이기로 했잖아요. 대신 일본이 요구했던 게 바로 미국과 같이 최혜국 대우 조항을 요구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나사료가 2차 조일통상장정이 되겠어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요거 사이죠. 요거하고 요거 사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1번 보십시오. 자, 메가타 재정고문이 화폐 정리 사업을 시도한 거는 1905년부터죠. 1904년 러일 전쟁 당시 제1차 한일 협약을 체결했던 일본은 우리 대한제국에 바로 메가타와 스티븐스를 보내죠. 그때 메가타가 우리나라 재정을 박살내려고 추진했던 사업이 바로 화폐 정리 사업 아니에요? 그럼 너무 뒤에 있죠. 그다음 해상공국의 폐지 등을 주장한 정변 1884년에 급진계합파들의 갑신정변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뒤에 있죠. 4번 자 여기서 방공령 조항을 여기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럼 방공령 선포는 이 뒤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히 함경도 방공령 사건은 1889년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1, 2, 4 다 못 들어가죠. 3번 양화진이 서울 마포 일대죠. 청국인 상접을 허용하는 조약. 이걸 조청상민 수중무역장정 청나라 상인의 내지통상권이 허용된 조약입니다. 요거는 이제 바로 82년에 이모군란 이후 맺었던 거잖아요. 82년에 이모군란 이후. 이모군란 청이 진압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 3번 맞나? 3번 선지가 가와 나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맞죠? 자, 그래서 12번 어렵지 않게 3번 고를 수 있었죠. 이거는 기출문제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습니다. 13번. 자, 대한제국 시기 때 추진된 정책이라 하면 일종 광무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광무개혁. 1번 시위대와 진위대를 증강했다. 황제 군사권 강화 정책이죠. 3번 화폐제도의 개혁과 중앙은행의 창립을 추진했다. 이 이외에도 민간은행의 설립을 지원했죠. 자, 그래서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그냥 천일은행이라 하기도 하죠. 이런 은행들이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자, 이 광무개혁은 대한제국의 황제가 직접 추진하는 개혁이기 때문에 나라의 황실 재정이 여러분들 풍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왕실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국내부고요. 국내부 산하의 왕실 재정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내장원이죠. 자, 그래서 황실 재정을 담당하는 내장원의 기능을 확대했다. 맞죠, 이것도? 자, 간단했죠? 2번. 독립신문은 여러분들 독립협회가 만들었죠. 맞죠? 대한제국 정부가 직접 추진한 신문이 아니죠. 그래서 간단하게 13번은 2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4번을 가보시면 조선 후기 때 서학, 바로 여러분들 천주교 말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전에 국가직과 지방직 구급에서 출제됐던 걸 그대로 거의 재탕했다 보시면 돼요.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이승훈이 북경에서 영세를 받았다. 맞죠? 정조 때 영세를 받고 온 이후로 더 국내에서 활발한 신앙활동이 전개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하지만 이 보통 천주교 신자들은 근기 남인 계열의 성호학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내에서도 모든 이 성호학파학자들이 천주교를 믿진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보수파 안정복이었죠. 그래서 안정복이 천주교를 비판하는 천학문답을 저술했다. 그죠? 이것도 맞죠. 이거는 근데 기출 재탕입니다. 3번은. 자, 4번 또 최초의 한국인 신부 김대건이 귀국하여 포교 중에 결국 순교했다. 바로 19세기 헌종 때 발생했던 병호박해 사건이죠.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자, 2번이죠. 정조 때 본격적으로 천주교 박해 사건이 터지죠. 근데 정조는 아무래도 좀 시파 계열을 지원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남인들이 시파에 집결돼 있었잖아요. 벽파 시파의 균형을 지향했던 정조는 천주교를 탄압은 했지만 강경한 탄압은 못했던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이었던 사건이 바로 1791년 신해 통공과 같은 연도였던 신해 박해 사건이었죠. 맞죠? 신해 박해 사건. 맞죠? 그 이후에 이제 이 천주교 사건을 덮기 위해서 1792년에 문체반정 운동을 전개한 게 정조잖아요. 그러면 지금 2번 윤지충 사건을 계기로 하여 기해박해. 여러분들 기해박해는 헌종 때 일어난 겁니다. 알겠죠? 그럼 기해박해가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들? 신해박해죠. 신해박해. 알겠죠? 이건 어차피 말씀드렸듯이 이미 최근 기출에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2번 고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5번을 가볼게요. 15번. 자, 요것도 이제 사료가 좀 특이했다 하지만 사실 잘 보시면 다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 가보면 3.1운동을 계기로 하여 자, 독립운동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죠. 맞죠? 원래는 3개로 갈라졌는데 19년 9월에 상하이로 이렇게 통합이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0년에 자, 바로 중국의 충칭이라는 땅에 정착했고 1941년에 자, 당시 국무위원이었던 조소왕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바로 삼균주의를 발표합니다. 정치의 균등, 경제의 균등, 교육의 균등한 국민국가를 만들겠다는 건국강령이었죠. 자, 첫 번째 딱 문장 있잖아요. 국민각계의 균등생활 확보 딱 나왔잖아요. 균등생활 확보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딱 보시고 밑에 있는 염들 뭐 가라든지 나 같은 거 읽어보면 그죠? 이 삼균주의라는 걸 우리가 도출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고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죠? 4번이죠. 4번. 미국 전략정보국인 OSS에 지원 아래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0년 결성했던 군부대가 뭐예요? 한국광복군이죠. 한국광복군이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다. 정답이죠. 그죠? 나머지 1번, 2번, 3번은 사료랑 관련이 아예 없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6번 가볼게요. 16번. 자, 다음 선언문의 강령에 따라 활동한 단체입니다. 자,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그죠? 일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폭력적으로 대응하겠다 해가지고 김원봉 등이 만주 길림 땅, 지린 땅에서 의열단이라는 염들 단체를 만들게 되죠. 자, 그러다가 나중에 1923년에 자, 역사학자 신채호가 바로 의열단의 선언문을 하나 작성해 주게 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조선혁명 선언, 바로 의열단의 이런 활동을 천명한 대표적 선언이잖아요. 맞죠? 그 키워드 문구가 뭐예요? 키워드 문구. 자, 강도 일본. 그죠? 폭력은 우리 혁명의 우유란 무기이다. 세 번째 줄에 강도 일본. 이거 나오면 무조건 이거예요. 알겠죠? 자, 강도 일본 하면 무조건 신채호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의열단 고르는 겁니다. 의열단. 1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결성한 거는 한인애국단이죠. 한인애국단. 청산리 전투하고 의열단하고 직접적 관련은 없죠. 4번. 원산노동자 총파업 사건과 의열단하고 직접적 관련은 없죠. 바로 3번이죠. 1935년쯤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등과 함께 바로 조소왕, 지천청 등과 함께 민족혁명당이라는 좌우 연합정부를 만들었죠.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 두 개가 이제 쭉 가잖아요. 그치? 그래서 16번은 뭐 간단하게 3번이었고요. 요것도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보십시오. 자, 밑줄 친 기억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있죠. 자, 요것도 좀 난이도가 있어 보이지만 또 아니에요. 잘 보시면 고를 게 이밖에 없습니다. 자, 신고산이 우르르 함흥차 가는 소리에 지원병 보낸 어머니 가슴만 쥐어뜯고요. 자, 신고산이 우르르 함흥차 가는 소리에 정신대 보낸 어머니 딸이 가엾어 울고요. 그럼 지금 지원병과 정신대 이 두 개가 언급됐습니다. 자, 4번부터 볼게요. 4번. 물자 공출 장려를 목표로 결성한 게 정신대다. 아니죠. 그죠? 정신대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주로 군 위안부로 여러분들 동원이 됐잖아요. 맞죠? 4번은 보국대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보국대. 보국대 생소하지 않아요. 공무원 시험에서 많이 언급된 게 보국대예요.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보국대는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알겠죠? 뭐 수능이나 이런 데에서만 잘 안 나오는 거죠. 공무원 시험에서 보국대, 근로보국대 이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4번 선지는 생소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 국민징용령에 근거한 게 정신대였다. 아니죠. 여자 정신대 근로령, 여자 정신대령에 근거한 거죠. 국민징용령하고 여자 정신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령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정신대는 44년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징용령은 39년입니다. 알겠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처음에는 징병제. 아니죠. 처음에 지원병령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징병령이에요. 알겠죠? 지원병 먼저고 38년에 지원병제죠. 그 다음에 44년부터 이제 여기 써 있는 징병제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것도. 그럼 몇 번만 남습니까? 1번이죠, 1번. 그죠? 당시 학생들도 모집 대상이었다. 맞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학도 지원병이라잖아요. 학도 지원병. 아시겠죠? 그래서 17번은 요거는 뭐 그죠? 기본서만 뭐 달달달달 외웠으면 아리까리 할 수도 있겠지만 그죠? 기본서하고 보통은 문제풀이를 기출 문제를 많이 풀잖아요. 그래서 기출에서도 많이 언급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어렵다고 볼 수는 없어요. 쉬웠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18번 봐볼게요. 18번. 자, 우리가 이제 조선 때 태조 때 만들었던 게 왕을 상징하는 경복궁입니다. 근데 이게 선조 때 발생했던 임진왜란을 계기로 경복궁이 불타버렸죠. 맞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19세기 세도 정치를 무너뜨렸던 흥선대 영운이 왕실의 권위 회복을 위해서 경복궁 중건 사업을 단행합니다. 경복궁 중건 사업. 거기서 발행된 고액 카페가 뭐였어요? 당백전이 있었지만 그거 말고도 원납전이란 게 있었죠. 원납전. 원래는 백성들이 원해서 납부하는 화폐라는 뜻이었어요. 이 화폐는 상평통보고요.
알겠죠? 왜? 흥선대원군이 당시 19세기 때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삼정문란이라는 세금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민심을 잡습니다. 그 잡은 민심을 바탕으로 추진한 게 경복궁 중건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 국가적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거죠. 근데 거의 다 지어졌을 무렵 화재가 발생해서 몽땅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원망하면서 납부하는 화폐 이런 의미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어쨌든 요걸 우리가 배웠으니까 흥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 그러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죠. 3번.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비변사가 폐지되고 행정은 의정부, 군사는 삼군부로 여러분들 이원화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제 군사권이 강화됐다는 소리입니다. 1번 세안도가 제약됐다. 요거 이제 우리가 조선 후기 문화사에서 배우죠. 추사 김정희. 자, 추사 김정희의 아버지는 19세기 때 세도 정치인 안동 김씨 가문을 공격하다가 결국 조선의 연자제에 연루되어 제주도로 유배 갔던 인물입니다. 그 유배지에서 자신의 쓸쓸한 심정을 나타낸 글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안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이 19세기 여러분들 헌종 때 만들어진 거죠. 세도 정치 때, 헌종 때. 2번 삼정문란을 계기로 철종 때 전국적인 밀란이 바로 임술밀란이에요. 그 임술밀란을 계기로 만드는 게 삼정이정청이었죠. 근데 이제 실제로 세제개혁 당시는 못했고요. 그 왕이 죽고 나서 흥선대원군이 섭정하게 되면서 삼정문란을 개혁하게 되죠. 2번은 철종 때죠. 철종 때. 4번. 자, 흥선대원군은 비변사를 유지시킨 게 아니고 비변사를 혁파하고 행정은 의정부, 군대는 삼군부로 분리했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하나 더 남았죠. 19번. 다음 법령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있죠. 자, 우리가 1948년에 바로 제1대 국회인 자, 재헌국회가 여러분들 결성됐죠. 재헌국회, 제1대 국회인 맞죠? 그리고 재헌국회에서 이제 만들었던 게 헌법이죠. 그 재헌헌법에 의거하여 가장 대표적인 법령 2개를 만들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반민족행위처벌법 맞죠? 반민족행위처벌법 일명 친일파들을 처벌하는 법령을 제정했고 그 이후에 반민특위를 여러분들 결성하게 되지. 두 번째는 뭡니까? 일제시대 때의 여파로 여러분들 대다수 농민이 자기 땅이 없죠. 이러한 경제적 현실을 여러분들 유지한 채 나라를 세울 수는 없잖아요. 맞죠? 정부를 세울 수는 없으니까 바로 이제 그것을 극복하고자 1949년에 농지개혁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 농지개혁법 문제죠. 농지개혁법 문제. 맞죠? 자, 1번. 농지에 임야도 포함됐다. 임야는 제외하고 농지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농지개혁이라고 했죠. 그죠? 두 번째. 신항공사. 세 번째. 중앙토지행정처.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수업 때 배웁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는 거고 미군정의 개혁이에요. 지금 이 1대 국회에서 만든 거는 여러분들 이승만 정부가 추진한 거 아닙니까? 이승만 정부? 맞죠? 이승만 정부 때잖아요. 근데 이번에 신항공사와 3번의 중앙토지행정처는 미군정 때라고 해요. 그럼 절대 고르면 안 되는 거죠. 맞죠? 4번. 그러면 우리 당시 여러분들 이승만 정부 때 농지개혁법은 어떤 방식이었어요? 자본주의 시스템에 입각한 유상매입, 유상분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토지를 받은 농민들은 유상이니까 그죠? 나라에서 정해놓은 법칙에 따라서 상환을 해야 되는 거죠. 상환. 알겠죠? 그래가지고 어떤 원칙을 만들었어요? 평년 생산량의 30%를 5년간 약 150%를 상환해야 되는 게 원칙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상매입, 유상분배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이건 4번. 그죠? 쉬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은 1960년대 때 대체적으로 박정희 정부 때겠죠? 자, 그럼 박정희 정부 때 파병은 뭡니까? 당연히 베트남 파병이죠. 그죠? 박정희 3공화국 때의 주로 경제정책은 뭡니까? 바로 제1, 2차 경제개발 계획이에요. 주로 경공업 중심 체제죠. 그래서 그걸 추진하기 위한 자본 유입 정책 대표적인 3개가 뭡니까? 첫 번째는 1965년 협정을 맺었던 한일국교 협정, 한일협정 요거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베트남 파병에 대한 바로 경제특수. 세 번째는 서독의 광부 간호사 등의 인력 파견. 그 3개가 1960년대 때 박정희 3공화국 때의 여러분들 경제정책의 바로 대표적인 배경이죠. 자, 그럼 뭐 다 했네요. 자,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바로 니은과 디귿. 3번이 되겠죠. 3번. 맞죠? 기역 발췌 개헌안은 1952년에 바로 이승만 정부 때 바로 1차 개헌이니까 당연히 60년대 때도 아니고요. 박정희 정부 때도 아닙니다. 리얼. 한미 상호방위
원조협정. 요거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한미 상호방위 원조협정. 이건 6.25 전쟁과 관련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과 리을은 이승만 정부, 리은과 디귿은 여러분들 박정희 정부 때니까 요거는 이제 정부만 알아도 뭐 쉽게 3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짧게, 좀 빠르게 우리가 이번에 2019년 지방직 구급 문제에 대한 해설을 좀 봤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한국사 과목은요. 물론 이게 딱 어려워질 때도 있지만 이게 최근 추세로 보면 계속 평이하게 좀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대신 이제 아마 다른 과목에서 변별력이 있을 건데 그래도 갑자기 또 난이도가 이렇게 불쑥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도 난이도가 올라가도 여러분들이 어쨌든 기본서 이론 공부랑요. 그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 있죠. 그 두 개를 잘 여러분들 잡고 계속 습득만 하시면요. 합격점을 받는 데는 무리가 없어요. 알겠죠? 좀 더 욕심이 있어서 내가 뭐 100점, 뭐 100점까지 노리고 싶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뭐 동형 모의고사에서 이제 하는 어려운 좀 문제나 또는 이제 내가 9급을 치지만 7급 문제도 이렇게 좀 풀어보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100점까지도 쉽게 노릴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본서랑 여러분들 기출 문제입니다. 한국사 기준으로요. 그래서 그 두 개만 잘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면요. 어쨌든 합격권 점수를 먹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수험생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 시험에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